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향후 전국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장기 연재 기록을 쓴 추억의 만화 검정 고무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건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한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서울에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2년 전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일본 아카시시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아카시시 참사는 지난 2001년 일본 효고현의 한 육교에 불꽃축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1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다쳤던 압사사고로 참사의 원인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 이태원 참사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카시시 참사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가슴에 응어리가 맺혔다라면서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카시시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형사재판에만 15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아카시시는 종합안전대책실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철저한 안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날을 시민 안전의 날로 지정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아카시시 참사 유족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 판결문에 적혀있던 아이를 데려간 부모의 책임은 없다는 판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20년 전에도 유족을 비난하는 전화가 매일 20통씩 왔는데 인터넷이 발달된 지금은 어떻겠냐면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또 언론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충격을 준 이태원 참사,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원인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벌써 유족들의 아픔을 잊은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을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 한일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고 하는 한일 정상회담 소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불안한 시작으로 봐야 되겠죠. 네. 뭐 싸잡아서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마냥 좋아할 수도 결코 없는 일이고 네.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변제, 일본 이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제3자 배상 변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해결된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해결된 게 없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일본 방문을 통해서 강조된 것은 이제 경제 안보 부분이 강조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꼬였던 부분이 이제 풀어지긴 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이제 풀리고 화이트리스트도 복구되는 것을 이제 논의하겠다. 또 지소미아 협정도 또 복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됐고. 네. 다만 이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의 질문입니다. 그 기자회견 에서 질문이 하나씩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헤럴드 경제 기자가 이 질문이 있었고. 네. 핵심은 이제 이 구상권이죠. 구상권 청구를 하겠냐. 그러니까 구상권에 대해서 뭐 짧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우리 사실상 우리가 셀프 변제를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나중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게 우리가 돈 내줬잖아. 이제 일본 전범기업 니들이 돈 내놔. 그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시작이죠. 근데 좀 총평을 짧게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네. 하나하나 제가 끊어서 질문을 좀 드리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총평인 줄 알고 네. 네. 김이나 평론가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거론이 됐던 내용이니까요. 일본의 호응 조치가 이번에 뭐 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있던데 어떤 걸 내놓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잖아요. 우리가 내놓을 카드는 사실 다 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기존에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나 일본 측이 그런 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거에 이하동문이다. 이 정도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 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없는 거는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사과를 받는 게 의미가 없으면 왜 요구했습니까? 저는 그거를 꼭 물어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요구 안 한 거죠. 요구했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대 내각 입장의 계승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이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역대 내각의 입장 중에 95년도 무라야마 담화부터 계속 거론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그 단어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본인의 입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에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까지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을 하고 네. 이 주변국들의 다대한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 방일 직전까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외교부에서 일본 측에게 그렇게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과 뭐 외교부가 요구하는 게 뭐 다른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잖아요. 예. 이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외교부는 그것을 왜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실의 방침과 달리 그런 외교부가 자기만의 판단으로 요구를 한 것인가요? 외교부의 반란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확하게 뭘 요구했는데 뭐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설명을 해야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게 제3자 변제가 맞는지도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어쨌든 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우리 재단이 인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재단이 이제 채무를 갚아주고 대신에 이거 돈을 기업에게 받는 것인데 일본 기업들은 애초에 빚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는 빚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재단으로부터 돈 받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단은 이 기업들에게 구상권 청구도 안 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의 설명이고 네. 그럼 이게 제3자 변제가 맞습니까? 이게 어떤 이름표를 붙여놨든지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럼 나머지 문제에서도
사실 이게 성과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성과가 없는 것이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전 정권이 워낙 한일 관계를 망쳐서 이렇게라도 해야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앞으로 일본이 잘 할 거야. 이런 평가. 과연 근데 이제 전자의 평가는 전 정권 얘기니까 그건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일본의 태도가 바뀌겠는가.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또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돼서 한일 위안부 합의 얘기하고 독도 얘기 또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런 걸 볼 때 과연 앞으로 무슨 뭐 상응 조치가 더 긍정적인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죠. 근데 좀 결과적인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태도가 뭐였는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국내 취재기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하고 같이 협상을 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공식적인 사과하고 그리고 전범기업들의 배상금 참여라든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 가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했을 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3자 그 배상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교부는 그동안에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지금 일본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협상 내용은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변제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협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네.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이 직접 재단에 이 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1월 달에 이미 그거는 포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축이지 않습니까? 요 배상 책임을 어쨌든 간에 재단에 기금 참여하는 걸로 일본 기업이 지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떤 수준의 사과 표명을 할 것인지인데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순리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라는 거는 2018년에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역대 내각 입장 계승에 방점이 찍히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 뭐 운운은 그거는 1995년도부터 이어지는 표현이거든요. 네. 넓게 봐줘야 우리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다. 네. 라는 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과가 될 수 없죠. 근데 사과가 될 수 없지만 이 정부는 그걸로 사과한 걸로 퉁치겠다. 그 입장만 재론해주면 그게 사과인 걸로 퉁치겠다라는 접근법을 고수해 온 건데 마지막에 가서까지 그것조차도 달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한 협상이라고 어떤 측면에서도 볼 수가 없고 얻은 것은 사실 오므라이스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외교부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대통령은 이렇게 제3자 변제를 전격으로 결정했지만 네. 외교부 관료들은 상당히 부담됐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외교부의 협상 방향하고도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럼 외교부에 어차피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교부 내에 지금까지 대일 외교에서 견지해온 자세가 있는 것이죠. 태세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스탠스를 한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고 또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외교부로서는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그나마 또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시도를 외교부는 했지만 그 부분이 일본이 일본이 받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정경련이 한일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인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네. 일본 국민들은 굳이 일본 정부가 한 번 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서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여론이에요. 일본 내부는. 그러니까 네. 일본 국민들이 그런 상태인데 기시다 후미오나 하야시 요시마사가 자기들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 안 하죠. 일본 여론이 그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이번에 확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일본 국내 여론이나 지지율도 상당히 안 좋았던 편이었는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오히려 일본 여론이 더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논점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 때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이 만난 자리인 거죠. 그때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간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답변을 사실 회피했잖아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돌린 걸 보면 이게 논의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언론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밝히는 게 완전히 지금 달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실체적 진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거론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는 간접적인 화법으로 시사를 했는데 네. 아마 우리가 답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대통령실 설명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논의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의제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너는 어떤 생각이고 나는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의잖아요.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자리에서 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집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파기한 적은 없으니까 네. 재단을 해산한 것이지 파기한 적은 없으니까 합의는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합의한 당사자고 당시 외무상으로서 그리고 한일 관계가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어떤 기점이 거기다라고 이 우리나라 이제 보수 언론 내지는 보수 세력 그리고 일본의 이제 주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을 개연성이 높은데 독도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의 관방 부장관이 주장한 바가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담아두지 않고 다 나는 좀 우리 말로 하면은 다 내놓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에 독도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걸 네. 부연을 한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네. 그런데 그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독도를 거명했다라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독도 얘기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언론에다가. 그리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독도 얘기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적으로 거명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거명을 직접 했든 안 했든 일본 언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린 얘기하고 싶었다를 지금 막 피력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주장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그 사안을 포기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거는 쟁점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밝은 것일까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어떤 전격적인 회담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로는 앞으로 미래 관계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좀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독도 문제는 짧게만 좀 덧붙여야 될. 이 얘기를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교도통신이 보도한 걸 보면요. 기시다 총리가 재반 현안에 대해서도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정부 소식통이 전해준 바로는 재반 현안에는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이미 보도가 나왔잖아요. 한번 거론이 됐다고 하는 점은.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큰 소리를 친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독도 문제는 이건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영유권을 침범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위안부 협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뭐 사실상 폐기가 된 건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안부 협정을 일본 측에서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이제 외무상이 2015년에 주도를 했었고 그게 지금 기시다 내각의 태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게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극도로 이렇게 잘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히토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응을 할 때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제3자 변제 같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줄 것이냐 했더니 히토츠 하나하나로 가겠다. 근데 저는 독도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시다 후미오 파가 자민당 내부에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거예요. 분쟁하겠다. 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4월 달에 열리는 것이 전국 통일지방선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해안 일본의 이 우리로 동해안이니까 일본은 이제 서쪽에 있는 어민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이 기시다 내각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이 여론을
지금 안 받을 수가 없는 기시다가 계속해서 이것을 의중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4월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5월 달에 있게 될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조차 독도를 이야기한다. 그럼 거의 한일 관계가 파토날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방한도 무산될 거예요. 저는 이걸 감히 기시다가 드러내놓고 기시다 내각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후퇴하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일종의 선거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계속 대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아베 이전부터도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는 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이걸 독도를. 뭐 전망을 조금 같이 섞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제 전망을 조금만 좀 덧붙이자면 절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얘기 미국 측이 못 꺼내게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독도가 이렇게 분쟁 지역화가 된 게 미국이 주도해서 일본과 합의를 맺은 일종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맺은 평화조약 안에 독도가 분쟁 지역화 돼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부정하면서 얘기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신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한일 미래 관계를 통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으로 보이니 우리도 과거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고 우리도 앞으로 가겠다. 이게 가장 큰 설득의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정치권 상당히 극우화가 점점 돼버린 상황이고 사실은 일본 정치권은 우리 한국을 못 믿겠다는 분위기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난 다음에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거나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전 정권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북한의 선의에만 일방적으로 기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목을 매가지고 대북 정책이 잘 안 됐다. 이런 시각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는 다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똑같은 태도예요. 그러면 그게 그 전제로 놓고 보면은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일본의 국익이라는 범주에는 한국하고 잘 지내고 한국하고 정말 뭔가 그게 경제든 안보든 어떤 외교 관계든 잘 지내갖고 얻을 수 있는 국익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신조 정권서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그래서 입안한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쿼드에 우리가 안 끼잖아요.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전략이 왜 이런 형태인 것이냐. 결국 한국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미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 존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략으로 가자라고 일본은 주장하는 거고 그 틀에서 보면 우리가 막 끼어들어갖고 사실 한미일 동맹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의 동아시아에서의 유일한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지위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 껴주더라도 우리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그냥 일본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선물을 10개 주면은 그래도 한 100개 정도는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순진한 기대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왜 그런 기대에 빠져 있느냐. 저는 대통령이 수사 전문가이긴 하지만 외교 전문가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참모 중에 특히 이제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편향된 전문가로 그 이전부터 이명박 정권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네, 지소미아 때문에 더 많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밀실 협의하고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편향된 어떤 사고를 대통령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얘기 좀 하나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일 미래관계라고 하는 게 뭐 이게 과거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바라보고 앞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셔틀 외교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 그리고 일본의 경제단체가 정경련하고 경단련이 같이 뭔가를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셔틀 외교는 일단 복원하는 것은 뭐 당연히 양국 간의 정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안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더 강화가 돼야죠. 예. 셔틀 외교를 복원한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것도 이후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정치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뭐 셔틀 외교가 조약, 협정 또는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이 유지가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미래 청년 기금이라고 하는 가칭 이 정경련하고 개의단련이 합의해가지고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이 기금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졸속적으로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지금 보도된 내용 양측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정경련하고 개의단련이 그냥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인지 누가 돈을 내는 것인지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양국의 어떤 유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데 쓰일 거라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재단을 통한 법적 배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기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도의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조차도 거의 논의는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기금을 만들겠다만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설립은 제안이었고 지금 설립은 발표이고 별로 이건 졸속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점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다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뭐 9개가 부정적이라도 한두 개는 또 긍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저는 산업 안보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니까 기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본과 분명히 또 협력할 부분도 있고 실제 네. TSMC가 이 세계 지금 1위 반도체 기업이죠. 사실상에. 네. 이 기업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일본 큐슈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소재 부품 장비가 이제 수출 규제가 해소되면 우리 국내의 또 기업들도 뭐 폴리아미드나 이미드나 또는 뭐 포토레지스트나 또는 불화수소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삼성도 필요로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공급망이 계속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만 짧게 더 곁들이면 아까 이제 김일호 평론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는 뭐 김태호 차장의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을 또 대응을 하고 신안보 지수상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면서도 미국은 미중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그 보조를 안 맞출 수는 없어요. 또 네. 말은 쉽지만 외교라는 건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약간 요미우리 신문의 요미우리 신문이 7면을 틀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 면은 통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1년에 대해서 상당히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966년에 1년간 그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히토츠바시 대학에 머무를 때 그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과거가 없는 대통령은 없겠지만 사적 감정하고 뭐 국가 간의 어떤 외교는 혼동하면 안 될 거고. 그런데 혼돈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실제 외교 현장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60%로 집계가 됐다라는 건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을 꼽은 사람이 긍정평가하는 사람이 18%였고요. 네. 외교가 9%, 일본 관계 개선이 7%, 경제, 민생, 주간 소신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전 정권 극복,
공정, 정의, 원칙 이 4% 순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이유로는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 등이 15%, 네. 경제, 민생, 물가 10%, 독단적, 일방적 7%, 소통 미흡, 노동정책, 근로시간 개편안 등이 4%였는데요.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배용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는 지난주는 일본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이 변제 방안이 가장 크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면 네. 이번 주에는 그 일본 이슈가 있고 또 플러스 69시간 이슈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 내용이 완전히 다 포함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일 일본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69시간 MZ세대나 중도층 그리고 화이트 칼라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게 대략적인 그러니까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평가가 어쨌든 이 정상회담 전부터도 쭉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점이 부정평가 요인으로 분명히 반영이 됐을 텐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정권이 뭐 한일 관계를 망쳤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 수 있다. 라는 기대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한테는 그것이 이제 버팀목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노조 대응 이런 것들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리라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어쨌든 버팀목이 됐을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뒤에서 좀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69시간 뭐 이 문제 때문에 요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팽팽하게 나름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이 부정적 평가를 받더라도 아직은 버티는 뭐 버팀목이 몇 개는 지금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전 정권에 대한 평가, 전 정권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에 상당 부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네. 영원하지 않다 그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버팀목은 부스러지고 썩기 마련이어서 계속 이렇게 가면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가 지금 대통령 지시로 오히려 다 뒤집어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가이드라인을 60시간 이하로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다는 것도 가장 큰 지원 세력이라고 하는 뭐 이른바 MZ세대라고 자꾸 언급을 하니까 사실 그것도 좀 맞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근데 그런 중요한 지지 주축 세력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문제 잘 못 풀면 뭐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개혁이 물 건너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아마 심각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급속도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게 일본 이슈는 뭐 단시간 내에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69시간이 어떤 이 경제 수익이나 뭐 소득과 관련된 걸 떠나서 실제 휴가조차 지금 있는 휴가도 소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69시간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비현실적인 부분에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장인인데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직장 분류를 할 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또 자영업 심지어는 주부층들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 거예요. 가장 광범위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9시간제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대, 30대, 40대 지급층에서는 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찬성 여론이 높은 연령대는 누구냐면 70대 이상이에요. 70대 이상은 직장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이 아닌 데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래 찬성이 높아 결정을 했다. 이건 도무지 이제 여론조사 할 때 결과 내놓을 때 그걸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처음에 제안을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만으로 솔깃해서 결정을 할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정식 장관이 정식으로 이 내용을 69시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식으로.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몰랐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MZ세대 노조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69시간에 너무 코를 박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60시간이 맞는 건지 52시간이 맞는 건지.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48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탄력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파장이 나타났던 거죠. 네. 이제 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너무 네. 적게 해가지고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또 기소한 게 있으면 또 재판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해석을 두고 좀 분분해요. 내가 나중에 당에 부담 주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나로 인해서 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그런 뉘앙스를 뭐 주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좀 경직된 입장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별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 뭐 이 유연한 입장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다소 어쨌든 좀 이 당내 사안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그 표결 이후부터는 당내 어떤 이 반발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당원들도 만나서 너무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직접 설득하는 모습도 그렇죠.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 이게 이제 이전에 이른바 이제 뭐 친명계 어떤 의원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한마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연말 정도 되면은 뭐 이런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그리고 또 공천이나 이런 것들도 이른바 비명계가 우려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실제로 되는 거냐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로 되는 거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 이전의 어떤 대응보다는 저는 진일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좀 통 커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신호를 주는 거 아닌가 또 싶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3안으로 분석을 해보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의 이 검찰 수사 그리고 흔들리는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내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질서 있는 퇴진이겠느냐. 저는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조정이 있는 유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금 약간 상황을 바꿔야만 이재명 대표도 버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은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그러면 있느냐.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버릴 수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미안으로 가는 겁니다. 미안하니까 그러면 조정이 있는 유지는 뭐냐면 93년 DJ처럼 내가 물러갑니다. 이게 아니라 2016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비대위 필요하죠. 저는 이제 그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인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이제 총선을 대응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리를 고집할 것만 같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조정 본부장을 대신 세울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 예. 점에서 이제 좀 이 품이 넓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시사에 오면 너무 신나가지고. 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1990년대) 한국 만화 대표작으로 꼽히는 검정고무신. 이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에 시달리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우영 작가가 왜 자기 목숨과도 같은 작품 저작권을 두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싸워야 했던 것인지 김순신 텐아시아 편집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검정고무신 다시 또 회자가 되니까 그때 내가 검정고무신을 봤던 세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검정고무신을 모르는 세대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네네. 검정고무신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검정고무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족 만화고요. 네. 92년도부터 소년 챔프에서 연재를 시작해서 14년간 단행본이 45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만화입니다. 네. 그래서 KBS에서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했었고, 네. 예, 지금 그래서 그 공전의 히트를 하던 작가인데요. 이우영 작가님은 거기서 이제 캐릭터를 그리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그 그림 작가를 하셨고, 도레미라는 필명을 쓰셨던 그 글 작가님이 따로 계셨고요. 네. 예, 최근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작권 소송으로 상당히 힘들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작권 네네. 소송은 뭐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이 계약 관계 조금 복잡한데 네. 저작권 소송을 당하신 게 이우영 작가시고요. 예.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이제 각종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쪽에서 네. 원고들의 주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린 캐릭터와 그림 때문에 본인이 송사에 휘말리신 게 조금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게 주변인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형제와 부모님들한테도 또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서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다라는 게 주변인들과 작가님의 주장입니다. 이게 저작권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요. 1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괜히 어떤 송사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테나시아가 분쟁 배경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입수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좀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검정고무신이 KBS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방영이 되고 그랬을 때 당시 저작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검정고무신 그림 만화책에 대한 권리는 작가님들한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KBS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예. 이게 1차, 2차, 3차 그리고 10년 있다 4차가 나오게 되는데 1, 2, 3차 때까지는 KBS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방영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사실은 1차, 2차, 3차에 대한 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는 KBS 측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소송을 하고 있는 형설출판사가 예. KBS와 상품화 관련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맺게 되면서 네. 형설출판사를 3차 2004년도 방송됐던 3차 애니메이션 이후에 알게 됐다라는 게 지금 작가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이제 보통 지금 애니메이션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소설이나 시나 이런 작가들도 한때 요즘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다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네네. 예전에는 사실 책 출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작권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저작권에 대해서 계약을 제대로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복잡한 사정이 또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이 저작권 자체에 대한 계약을 이때 일단 저작권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없던 시절이어서요. 예. 예, 계약 자체가 좀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2차 저작물이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네.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포괄적으로 넘어갔고 예.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차 저작물인 캐릭터와 상품 이쪽으로 권리들이 넘어가면서 예. 사실은 원작자가 좀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 6월에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데 근데 저작권자가 이우영 작가하고 연재한 동생 이 두 명한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형설출판사 대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문 등록이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네. 사실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2008년도 저작권위원회 된 거는 사실은 검정고무신 전체가 아니라요. 예. 검정고무신에서 나오는 캐릭터 9개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등록을 할 때 네.
그 지금 이우영 작가님, 그다음에 그 동생분, 그다음에 그 글 작가님, 그다음에 형설 출판사 넷이 합의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게 형설 측의 주장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등록이 됐다라고 등록이 된 것까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우영 작가가 일단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정 소송이 길어진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법정 소송이 길어진 건 이 저작권이 엄청 복잡한데 예. 초기에 있었던 지분에서 이제 초기에 맨 처음 저작권을 등록할 때도 형설 출판사가 가장 그 많은 지분을 갖게 됐거든요. 네. 이 형설 출판사가 사실은 이우영 작가님이랑 맺은 건 저작권 양도 계약이 아니라 예.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2007년도에 맺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검정고무신 판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형설 출판사가 이렇게 다시 사들여서 출간을 다시 하고 네. 신규 도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예. 그리고 4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형설이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예. 그 조건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도 그 캐릭터에 대한 지분이 필요했다라고 요구를 해서 예. 그 원작자들과 협의 끝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약 조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검정고무신이 굉장히 오래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또 그 오래전에 그려진 만화잖아요. 근데 그걸 네. 다시 되살려서 뭔가 출판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또 만들고 다양한 이제 2차, 3차 저작물을 만들겠다고 할 때 작가가 그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검정고무신의 어떤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으면은 그럼 수익 배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네. 됐습니까? 이게 수익 배분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예. 예, 사실은 이번 그 2014년도에 그 방영됐던 검정고무신 제4기가 데이트를 치는데 예. 데이트를 치고 나서도 사실은 이 전형적인 매절 계약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소정의 인세만 지금 넘어가서요. 그 예. 인세 자체가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자체로 정산받은 돈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64만 원인 거밖에 안 되는 564만 원이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지금 놀랐는데요. 네네. 그 저작권 한꺼번에 매절 계약 말씀하셨는데 다 넘기는 거잖아요. 예. 다 넘기고 비용도 형설이하고 사업도 형설이하고 나머지 사실 그 검증의 문제를 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작가님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수익이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캐릭터 사업을 신규로 나가면서도 원작자에 대한 동의나 통보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무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게 지금 이영애 작가님 즉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거나 어떤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쟁이 시작된 건데 이 소송이 원고하고 피고가 동일인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 소송이 그러니까 지금 중복적인 소송이 계속 그 서로 소송을 하고 반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겹쳐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또 합병되면서 겹쳐져 있는데, 예, 결국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출판사 측은 신규 사업을 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작가님은 암묵적으로 이 그 검정고무신이라는 저작물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지분 있는 4명 사이에서는 그에 대해 그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엔 2018년도에 이 작가님이 형설 측에 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독점 분쟁이 시작돼가지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기존에 동의 없이 냈던 저작물들에 대해서 서로 저작권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소송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예, 예. 근데 얼마 전에도 구름빵 문제 때문에 저작권 예.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체부가 뒤늦게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런 일 막으려면 어떻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또 이전에 논란이 있던 걸 어떻게 좀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 계약 관계가 표준 계약서가 나온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계약들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데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조금 문제시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네. 대법원 구름빵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사실은 매절 계약을 인정하는 판결을 예. 내려서 예. 사실은 큰 수익에도 불구하고 원작 작가에게서 지금 1,850만 원 정도의 인세밖에 못 받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체부가 일단 대안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저작물이나 제3자 계약 시에 사전 동의 의무 같은 게 지금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원작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는 있는데 예. 이게 6월 9시 예정인데 이게 소급 적용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다퉈서 구제받는 방안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좀 예. 전수조사 같은 걸 좀 해서 이런 작가들이 혹시 더 피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모로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 잘못된 계약 때문에.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순신 테나아시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다방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전남 남부와 경남 남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3도, 광주 6도 등 전국이 영하 3에서 8도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9도 등 전국이 11에서 19도로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바깥 먼바다는 오후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밤부터 모레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8.3도, 습도 3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이 주 전 토요일 집에서 평소처럼 신문의 출판면을 읽다 진은영 시인의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진 시인은 20년 전 첫 시집을 낼 당시 겪었던 일화로 글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27살 무렵 내내 아팠다고 합니다. 음식을 삼키다가 바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목이 조이고 미친 듯이 심장이 뛰면 새하얗게 질려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진지한 태도로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했고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핀 진료카드에는 심장 판막증으로 그 병원 심장내과에서 진료받은 병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진 시인은 응급실 행은 계속됐고 진짜 아프다 호소하는 그에게 의사들은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반복해서 내렸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묻는 일이 있었는데요. 철학과 박사과정을 다닌다고 하자 중요한 단서를 찾은 탐정의 미소를 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 병세가 좋아지기는커녕 제대로 먹지 못해 더 심하게 말라가는 자신의 몸을 보며 소화제를 처방받을 요량으로 한적한 동네 외과를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환자분, 저기 보이시죠? 심장 위부터 목까지 보이는 저거 종양 같아요. 어서 큰 병원 가셔야겠네요. 자신의 심장이 종격동이라는 곳에 10cm 크기의 신경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은 종합병원 검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은영 시인은 이런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이 커다란 종양을 그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나태하지 않았다. 진료카드에 지나치게 충실했을 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위정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해서 세상을 너무 절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아닐까? 그 어느 쪽이든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 see you in a lonely place. How can you be so blind? You're still regretting the love you left behind. Oh darling, I've seen you go through the changes, sitting alone each night. Are you expecting to find a love that's right? Darling, open your eyes. Let me show you the light. Girl, you never find a love that's right. Darling, open your eyes. Let me show you the light. Girl, you think you're so wise. You're so wise. There are times when you need someone. I will be by your side. I'll take my chances before they pass me by. Oh darling,
오늘의 발견이 이어서 존 레전드의 Open Your Eyes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진님, 세상에 직업에 사랑이 없으면 빈소리 같아요. 선생님도 의사도 경찰도 직원이 아닌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뭐 너무 기계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이런 이제 실수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8356님,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그래서 가끔은 멀리 다르게 보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저한테 제일 많이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종종 머리를 막 흔들면서 나한테 문제는 없을까?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그런 면에서 저희 시사회 청취자분들은 한 번쯤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우리야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어떤 전문가군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복잡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코로나19 소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해볼까요?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럼요. 예. 조금 걱정되는 소식도 있고요. 왜요? 우선 반가운 소식부터 할게요. 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난주보다 1,270명이 줄어든 9,065명을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 숫자는 140명, 사망자는 7명으로 아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는 금요일 기준으로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를 평균을 내보면 9,406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소세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고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문제는 고위험군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역 조치를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예방접종도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고위험군 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고위험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네. 그리고 고위험군인지 인지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60세 이상이 고위험군인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본인을 이제 그 고혈압이라도 기저질환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강에 너무 지나친 과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고 너무 건강 염려증이 걸려 있는 분들도 있고 예. 양극단이 존재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면역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들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30% 수준이라는 건 좀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거 20일, 27일 얘기하다가 당초 어떤 패턴으로 보면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예상했잖아요. 네. 근데 20일이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그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네, 저는 당분간 이제 쓰게 될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은 마스크를 쓰실까 벗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서울시에는 가급적 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분들은
그 공간에 계속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가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일부터 해제가 되지만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교통카드 태그를 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20일부터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뭐 마트 안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국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20일부터는 마트 안에 있거나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일반 약국 이후에도 그 일반 약국 같은 게 20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착용 여부를 계도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내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을 했다거나 고위험과 접촉을 했거나 혹은 환기가 어렵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주 고민스럽겠어요. 근데 마스크는 항상 주머니에 있어야겠어요. 어찌됐든. 근데요 가끔 제가 요즘 가방에 마스크 여분을 좀 넣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계속 쓰고 있을 때는 얼굴에 붙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썼다 벗었다 하다 보면 어디다 뒀지? 맞아요. 밥 먹고 나와도 어디다 뒀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계속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마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항공기 내에서 실탄 2발인가요? 2발 발견돼가지고 한번 막 소동이 있었는데 인천공항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또 실탄이 발견됐어요. 이게요, 또 그 실탄의 실체가 이 소총에 쓰이는 또 미군이 사용하는 권총에 쓰는 실탄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된 적이 엿새밖에 안 됐는데 공항 출국장에서 또 실탄이 발견이 됐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게 어제 오후 4시 20분입니다. 발견된 실탄은 소총에 쓰이는 5.5mm짜리 실탄 한 발인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정리하시던 환경미화원분께서 실탄을 발견하고 공항 특수경비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안검색대를 거치기 전의 장소이니까 탑승객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기 기내에서 이륙 직전에 9mm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이 됐었는데 이제 이 얘기가 전해진 탑승객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소식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연이어서 들리게 되니까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있었을 수 있어요. 라는 불안감. 또 하나는 검색이나 보안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관계자들의 미흡한 대처가 보안에 실패를 불러온 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항공기 내부에서 발견된 소총탄이 5.56mm. 이번에 발견된 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거죠. 지난번에 발견된 것이 9mm짜리 권총용 실탄 2발이고요. 9mm고. 이번에 발견된 게 5.5mm짜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흔치 않아서 한 사람이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리거나 했으면 몰라도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했다고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좀 이상해요. 지금 경찰에서는 우선 CCTV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10일 날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발견된 실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실탄이 미군이 사용하는 소총탄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소총탄이 발견된 장소가 어쨌든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경찰에서 어떤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만약에 이 실탄이 미군이 사용했던 실탄이거나 사용하는 실탄으로 판명이 났고 또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실탄을 벌인 사람이 주한미군 관계자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그 승객들의 안전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니까
뭐 항공기 보안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서 각별히 좀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은 현장 점검을 합니다. 이 엄영소 국토부 제2차관이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공항의 보안 점검 현장도 점검을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말하자면 보안이 정말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검색에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또 보안 검색을 철저히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건 먼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발견된 실탄을 좀 살펴보면 그 실탄의 경우에 경찰에 설명한 걸 보면 그 X선 검색대 사진 조사를 통해서 필리핀으로 가는 국내 경유 환승객이 실탄 추정 물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시 보안 검색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내 승무원이 승객의 신고를 받고도 금속 기념품으로 간주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실탄이 하나 더 나오고 나서 항공기가 회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에 모든 과정에서 발견이 되지 않고 조치가 안 돼서 기내까지 들어갔다는 게 납득을 할 수 없다. 그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국가수 감식을 통해서 유입 경로를 수사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총기 소유 자체가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고 그쵸. 그걸 갖고 타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실탄을 갖고 온 사람을 못 찾았어요. 외국인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내법에 따라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특정이 돼야 이후 조치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승객분들이 얘기한 이전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적발이 안 됐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청소하시던 분이 이번에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거고 또 승객이 바로 밑에 보고 실탄을 발견한 거잖아요. 지난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간 건 아닌가? 뭐 의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상황이잖아요. 없습니다. 네, 이게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검색을 또 강화한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또 강화하다 보면은 이용객들의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닐 듯 싶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총기가 많은 나라에서 들어가서 보안 검색 받을 때 약간 좀 비미국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굴욕감 같은 거 느끼잖아요. 얼마나 보안 검사 철저하게 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런 국가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졌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네. 저도 6개월 단위 계약을 하면서 업무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겪었던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를 하면서 숨진 지 지금 사흘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파트가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작년 말에 1년에서 석 달로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숨진 경비반장이었던 박모 씨도 6년 동안 경비반장을 하다가 지난 1월에 석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썼고 그 기기 오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장에서 경비원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 일지를 보면 관리소장 특별지시라고 하면서 신입교육은 경비반장 책임으로 반장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 신입경비원이 실수해가지고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박모 씨의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아침마다 복명복창을 시키는 등 그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순간을 느낄 수 있게 또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자신을 감시했다라고 경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갑질을 그럼 왜 받아들이느냐 부당하다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석 달 전이 이게 쪼개기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 달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계속 이 일을 하지 않을 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일해야 되는 사람은 금세 또 계약이 돌아오는데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경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관리소 직원을 시켜가지고 경비원 휴대폰 촬영을 하고 뭐 누구는 뭐 했다 누구는 뭐 했다 이렇게 보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느끼지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힘들었고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갑질보다 관리소장 갑질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네. 이 실제로 아파트의 그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아파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8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던 70대 A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장이 그동안 이 경비원분하고 감정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의견 차이가 계속 있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게 이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계속 반발하니까 계약 종료 다음 날에도 이분이 이제 그 반발하는 뜻으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소장이 근무하던 경비초소를 자물쇠로 잠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운데 바깥에서 3시간 넘게 벌벌 떨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진 초소에는 힘없는 경비원에게 갑질하지 맙시다. 라고 주민이 쪽지를 써서 넣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당해고를 포함해서 관리소장의 갑질 증거를 10가지 모아서 고소장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끝내 그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싸우기에 너무 길고 버거운 싸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관리소장은 얘기하기를 근무 성적을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를 했고 외부인이니까 못 들어가게 자물쇠를 잠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민 갑질보다 관리소장의 갑질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 관리소장의 인사 갑질은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입주민 갑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법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마련을 했는데 관리소장의 갑질은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순진 경비원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추모 현수막에 걸려 있었다가 뭐 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네.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직원들이 단지 곳곳에 붙어있던 갑질 전단을 다 일부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이유가 아파트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값이 내려간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집값으로 다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들어가네요. 예. 단지 안과 후문에 있는 현수막을 두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정문의 현수막은 우선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원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들어갔나 봐요. 경찰이나 구청에도 현수막 떼달라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또 하나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작년에 경비원들의 피해 상담이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상담이 1000건이 넘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실체적으로 잘못한 진실이 드러난 건도 있었을 텐데 과태료가 부과된 게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좀 이상하죠. 피해는 있어도 네.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 뉴스 들으면서 좀 묘하네요. 느낌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있을 텐데 그렇죠. 발생했다고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리라고 민원을 넣는 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988님께서 경비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 이제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입주자 갑질 관리소장 문제 이분도 좀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아이고. 연체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아예 연가도 사용 못하고 결근 처리합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분들은 또 이 숨진 경비원분을 위해 성금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학폭이 있었다 이런 폭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퇴교 조치가 있었다고요? 네, 동료 간의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서 학교장의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의 퇴교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입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통해서만 이 퇴교 처분에 대한 무효와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중앙경찰학교에 교육받는 교육생인 게 확인이 됐고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하고 분리조치를 하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단이 아니라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 범인을 잡았다고요? 예,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용의자가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체포가 됐는데요. 100m가량 떨어진 옆동에 사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세 남성의 집에 가보니까 새총하고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고 고무밴드와 사격 표적지 등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쇠구슬을 새총에 끼워서 발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이웃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했고요.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거쳐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원래는 피해 가구가 한 가구뿐인 줄 알았는데요. 세 가구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아직 못 푼 것 같은데요. 네. 또 나머지 수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오늘도 역시 동아일보 임혜훈 음악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는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거예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제가 요즘에 약간 네. 좀 끼가 좀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네. 뭐 어떻게 맞추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냥 한 소리예요. 그렇게 네. 하면 낚일 것 같아서. 견제군가요? 네. 네, 진짜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현지 뭐요? 시간으로는 지난 12일 일요일이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었죠.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요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 예상과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네, 좋으시네요. 촉이 좋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 시상식 날 최대의 화제는 영화였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른바 에에올이라고 하는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그리고 주연을 맡았던 말레이시아 출신 홍콩 배우죠. 양쯔충. 예, 그 20세기를 살았던 분들한테는 사실 양쯔충은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양자경이죠. 예. 우리 자경이 누님 많이 가져가셨는데 이 Everything 줄여서 Everything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에에올은 또 발음이 힘들다고 쓰긴 쉬운데 기사에서도 그냥 Everythin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Everything이 이제 7관왕 트로피를 석권을 했죠. 네. 또 이번 시상식에서는 여러 가지 화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악 부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돋보였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음악상도 받았어요. Everything이 7개를 타갔으니까 거의 좋은 거 다 쓸어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음악 부문은 하나도 못 탔습니다. 네. 그게 좀 낯선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후보에는 이름 올렸어요.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라가 있었고 네. 오리지널 스코어죠. 음악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에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탄 영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최우수 주제가상 이거 정말 중요한 상이고 사실 그 해의 영화계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아주 큰 어떤 이변이 일어났어요. 바로 인도 영화가 받았다는 겁니다. 인도 영화 RRR Rise, Roar, Revolt라는 영화인데요. 이번 시상식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문화였어요. 아시아계 영화들도 많이 받았고 또 독일 영화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게 4개의 트로피를 가져가서 굉장한 또 이변이 되었었고 또 의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할리우드 영화이긴 합니다만 블랙팬서 와칸다 포레버 이게 이제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재해석한 이런 의상들이었는데 이게 또 최우수 의상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주제가상 받은 인도 영화 RRR Rise, Roar, Revolt 이것도 너무 기네요. 그냥 RRR이라고 하겠습니다. RRR도 좀 그런데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도 영화 R입니다. 이 R은 이제 독특한 영화인데요. 인도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발리우드 영화죠. 네. 발리우드 영화가 아니고 인도 동남부 지역의 이 텔루구 지역 이게서 쓰는 텔루구어로 영화도 만들어졌고 이 노래도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정말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주제가상 받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인도 영화가 작품상 받는 것보다도 주제가상 받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이 영화 수준은 굉장히 인도가 인도. 영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발리우드 높죠. 영화를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대체 발리우드 영화의 주제가나 음악은 어떤 형태일까? 어떤 네. 느낌을 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발리우드 영화 또 발리우드 영화 음악 뭐 인도 영화 음악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을 있죠. 거예요. 춤추면서 막 이렇게 네, 굉장히 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맞아요. 과도하게 흥분 상태에서 막 춤을 꽃가루 갑자기 막 뿌리면서 막 예,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알랄랄은 약간 액션 영화죠. 그래서 완전히 전형적인 발리우드 뮤지컬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나 이 주제곡 이 나투나투라는 곡인데 네. 이게 뭐 이른바 바이럴이 됐어요. 일단 음악도 너무 신나고 이 곁들이는 춤이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제2의 강남스타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아니, 마카레나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아니, 제가 봐도 어느 순간 따라 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게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Not salsa, not flamenco, my brother. Do you know? Natu? What is Natu? పొలం గట్టు దుమ్ములోన పోట్ల గిట్ట దూకినట్టు పొలేరమ్మ జాతరలో పోతరాజు ఊగినట్టు కిర్రు చెప్పులేసుకొని కర్ర సాము చేసినట్టు మర్రి సొట్టు నీడలోన కుర్ర గుంపు కూడినట్టు ఎర్ర జొన్న రొట్టెలోన మిరప తొక్కు కలిపినట్టు నా పాట చూడు నా పాట చూడు నా పాట చూడు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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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తీర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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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కూర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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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పచ్చి మిరపలాగా పిచ్చనాటు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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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విచ్చు కత్తిలాగా వెర్రి నాటు. I've had enough of this nonsense. You two out. No, Jake. I've had enough of your bullying. Oh, Go! గుండెల తిరిపోయేలా ఢండన కరమోగినట్టు సెవులు సిల్లు పడేలాగా కీసు పిట్ట కూసినట్టు చేలు సిటికెలేసేలా ఎవ్వారం సాగినట్టు కాలు సింధు తొక్కేలా దుమ్మారం రేగినట్టు ఒళ్ళు చెమట పట్టేలా వీరంగం చేసినట్టు నా పాట చూడు నా పాట చూడు నా పాట చూడు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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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తీర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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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కూర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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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గంట పారలాగా చెడ్డ నా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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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ఉక్కపోతలాగా దిక్క నాటు. Disgusting. This is filthy. భూమి దత్తరిల్లేలా ఒంటిలోని రగతమంతా రక్కలేసి ఎగిరేలా ఎసే రొయ్యకాయకి నాటు నాటు నాటు. అరే దుమ్ము దుమ్ము దులిపేలా లోపలున్న పానమంతా టుముకులాడేలా దూకేరో సరాసరి నాటు నాటు నాటు.
인도 영화 RRR OST 가운데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케라바니와 찬드라 보스의 나투 나투 들어봤습니다. 네.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약간 네. 청취자분께서 가만히 있어봐. 아까 제가 봤었는데요. 최지영님께서 두 분 일어서서 춤춰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원래 2인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둘이서 똑같이 맞춰서 추는 게 앞권인데. 아니, 제가 지금 듣기만 해도 숨이 찬데 네. 제 몸이 따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이게 또 약간 지금 방금 리믹스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불금 버전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숨이 더 차지네요. 아, 네. 그래요? 네.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이런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영화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3시간짜리인데요. 아, 3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이 감독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우리한테 이제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 많이 이 감독이 회자되는 거는 기생충을 비판했던 감독. 아? 네, 그래요? 자기가 아카데미 뭐 상 타고 그랬다고 해서 기생충을 봤는데 졸렸다. 지루했다. 헐. 그 정도로 아마 이 알랄라를 한 앞에 5분만 보셔도 왜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지루한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뭐 나와가지고 군무 추고 뭐 정신없이 그러는 모양이네요. 네, 액션이 막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액션인데 사실 주제가상을 받았지만 음악 스코어 자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살펴볼 영화는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최고의 화제가 됐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미국 이민자로서 세탁소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에블린 양쯔충이죠. 네. 이분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세무조사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이 남편 웨이먼드 있어요. 키호이관 이번에 이제 나무조연상도 받았는데 네. 이 남편을 통해서 멀티버스의 세계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멀티버스라는 게 네. 이제 뭐 조금씩 시작이 됐다고는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도전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멀티버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죠. 뭐 그런 슈퍼히어로 영화라든지 예. 뭐 아니면은 정말 진지한 액션 영화를 만드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에서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할리우드 네. 대작들이었죠.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굉장히 특이했던 게 B급 감성의 이런 것들을 버무려냄으로 해서 와 정말 이거를 머리가 다 자란 어른이 만든 게 맞나? 이렇게 정신없을 수가 있나?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고 그런 만큼 정말 독특한 영화가 재미난 영화가 나타났다라는 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음악하고 그다음에 영화 트렌드가 좀 이런 쪽에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숏폼 트렌드 같은 것들도 많고 매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는 네.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정신없는 영화들이 나와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영화만큼 음악도 독특합니까? 아,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이 전체 스코어 그리고 사운드 트랙 프로듀싱은 이제 미국 락 밴드예요. 썬럭스라는 밴드가 담당했는데요. 네. 굉장히 실험적인 락 음악을 이제 구사하는 밴드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사실 음악 정말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썬럭스뿐만 아니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솔깃할 만한 음악가들이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본계 미국 싱어송라이터죠. 미츠키라든지 또 데이빗 번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토킹 헤즈라는 전설적인 밴드의 또 리더였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하 씨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또 유명한 분이고요. 또 뭐 안드레 삼천이라든지 랜디 뉴먼, 뭐 모지스 썸니 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썬럭스가 작곡 그리고 연주를 했고요. 네. 그 노래는 미츠키와 데이빗 번이 부른 곡입니다. 이번 시상식 무대에서도 선보였던 곡인데요. This is a Life라는 곡 주제곡이죠. 네, 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a life free from destiny. Not only what
possibility. From destiny. I choose you and you choose me. Not only what we sow. Not only what we show. This is a light. Many lives that could have been from entangled for eternity. Not only hands and toes. Not only what we've known. This is a life. Slow and sudden miracles. View of other worlds from our windowsills. With the weight of eternity At the speed of light. This is a life. This is our life.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OST 선럭스의 This is a Life 들어봤습니다. 네. 느낌이 되게 독특하네요. 독특하죠. 네. 사실은 뭐 주제곡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주제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This is a life. 이것이 삶인데 This is the life가 아니라 This is our life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삶도 있는 거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는 삶. 네. 엔트로피에 좌우되지 않는 삶.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곡이에요. 누구나 좀 꿈꾸는 그런 네.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하여튼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어서 네. 독특하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아카데미 음악 부문에 있어서 최고의 화제를 모는 건 역시 주제가상의 몫이겠지만 최고의 영예는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일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배경음악 부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 부문도 좀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고 바로 독일 전쟁 영화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가 수상을 했어요. 이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영화 보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아니 뭐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이런 것도 네. 만들려고 지원해주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도 컸고요. 그렇죠. 출연 배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무엇보다 전쟁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사실 몇 년 전에 1917이라는 영화도 네. 똑같은 시대에 비슷한 어떤 소재를 다뤘는데 네. 이 서부전선이 이제 독특했던 거는 독일인의 시각에서 다뤘다는 거였죠. 독일 영화였었고. 그러니까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가지고 맞아요. 그냥 사람은 그냥 어디 나가서 총알바지하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하는 네. 게 뭐 당시에 이제 독일은 약간 광기에 휩싸이긴 했지만요. 맞아요. 그런 걸 굉장히 뭐랄까 아주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참호전이 정말 굉장히 명장면이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치의 프로파간다에 희생되는 청춘들 굉장히 잘 그려냈었죠. 사실 이 부분 이 주제가 말고 오리지널 스코어 부분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바빌론이라는 작품 저스틴 허위치 네. 그리고 이니셜인의 벤시의 카터 버엘 또 파벨만스의 존 윌리엄스 이런 분들 사실 누가 받아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제치고 바로 독일 영화인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음악가 볼케르 베르텔만이 이제 수상을 한 건데요.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하면 좀 많이 들어보신 느낌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작이 1929년 소설이고 지금까지 3차례 영화화가 됐는데 1930년, 1979년 그리고 이번 작품 2022년이죠.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1979년 영화로도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배경이고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안에서 이제 처절한 생사를 오가는 젊은이들을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독일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번에 4관왕에 올랐어요. 국제영화상, 음악상, 미술상, 촬영상까지 받았습니다. 음악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율 같은 게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영상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음악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락이나 인더스트리얼에 가까운 아주 파괴적인 사운드 같은 것들이 불현듯 등장하면서 뭐 악몽 같은 느낌도 듣고 주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시상식 축하 무대도 볼거리였는데요. 블랙팬서 이제 주제곡 부른 리에나의 Lift Me Up 무대도 인상적이었었고, 방금 들으신 This Is Your Life 이 곡도 데이빗 번 그리고 미스키 대신에 스테파니 수라는 또 조연이 직접 나선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또 나투나투 이거 엄청 폭발적인 무대였었고요. 그런데 역시 저에게는 저의 최애 가수 중에 하나인 레이디 가가의 무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탑건 매버릭 사실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거의 못 받았어요. 음향상 하나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건데, 근데 뭐 그런 기대에 못 미쳤을지 몰라도 이 레이디 가가의 무대만큼은 역시나 레이디 가가다 할만했었어요. 정말 평소와 다른 수수한 화장에 머리 질끈 묶고 나와서 그냥 열창 하나로 토니 스콧에 대한 어떤 추모, 이걸 토로해내는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영화 분위기하고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느낌도 지금 선입견이 그렇게 들긴 하는데 한번 좀 영화를 생각하면서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음악다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원 음악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임희원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 레이디 가가의 Hold My Hand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토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old my hand, everything will be okay. I heard from the heavens that clouds have been gray. Pull me close, wrap me in your aching arms. I see that you're hurting. Why'd you take so long to tell me you need me? I see that you're bleeding. You don't need to show me again. But if you decide to, I'll ride in this life with you. I won't let go till the end. So cry tonight, but don't you let go of my hand. You can cry every last tear. I won't leave till I understand. Promise me, just hold my hand. Raise your head, look into my wishful eyes. That fear that's inside